한국 쇼트트랙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측정 불가능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CBC 스포츠의 15년 차 수석 분석관 로버트 윌리엄스의 이 한마디에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참전한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강대국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금메달 확률 87%를 장담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3000m라는 긴 여정 동안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빙판 위에서 데이터는 이미 한국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죠. 로버트는 한국의 무너진 기록지를 보며 차갑게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단 5바퀴를 남겨둔 시각, 한국은 우승 확률 7%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뚫고 48시간 만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2도라는 불가능한 각도로 인코스를 파고든 김길리의 정체가 밝혀지자 캐나다 언론은 이를 거인의 귀환이라 부르며 경악했습니다. 대체 27바퀴의 레이스 속에 숨겨진 한국만의 30년 설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작은 틈 하나로 세계 최강자들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딱 1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세 대의 모니터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2026년 2월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의 CBC 스포츠 중계석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뜨거운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죠. 15년 동안 기술 분석관으로 일하며 제가 믿어온 건 단 하나, 바로 눈에 보이는 숫자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캐나다 선수들의 압도적인 랩타임 그래프가 마치 치솟는 산맥처럼 그려져 있더군요. 반면 한국팀의 곡선은 완만한 평지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고 눈물을 쏟던 22살의 어린 선수 길리의 자료화면을 볼 때면 저는 확신하곤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시대는 마침내 저물었다고요. 저는 아주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태블릿에 한국 전성기 끝이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에스프레소는 쓰디썼지만 승리를 예감한 제 기분은 더없이 달콤했죠. 이번 경기는 제가 설계한 과학적 분석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전 세계에 증명할 무대가 될 겁니다. 중계석 아래로 한국 선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빙판 위에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헬멧끈을 조여맸고 저는 그 침묵이 곧 닥쳐올 패배를 예감한 자들의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크, 저 친구들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동료가 묻길래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야. 오늘은 캐나다의 날이라는 걸 말이야.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구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계산된 승리만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저는 그 확신을 즐기며 첫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레나의 조명이 하나둘 밝아지며 링크장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데 옆자리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68살의 현지 기술자 가브리엘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로버트, 자네의 숫자는 참 정교해. 하지만 이 빙판 위에는 숫자로 절대 쓸 수 없는 야사가 흐른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브리엘,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승리하는 시대죠. 저기 보십시오. 캐나다 선수들의 스트로크 빈도가 한국보다 10%나 높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그저 깊게 패인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시선은 한국 선수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들은 화려한 질주보다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짧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터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량 저하를 들키지 않으려는 시간 벌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말한 숫자 너머의 거지라는 표현이 왠지 모르게 제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더군요. 이 아이스링크 위에 흐르는 공기가 제가 분석한 차가운 수치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진동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쎄, 저 눈빛들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될 텐데. 가브리엘이 나직하게 덧붙인 말에 저는 괜히 짜증이 나서 태블릿 화면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낭만주의는 분석관에게 독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모니터 속의 그래프에 집중했습니다. 제 시스템은 여전히 캐나다의 금메달 확률을 90% 이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결과가 나오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내뱉으며 헤드셋을 고쳤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출발선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고 경기장 안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소리가 경기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계와 불안한 징조. 경기가 시작되자 레이스는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캐나다 선수들이 초반부터 강력한 스트로크로 선두를 꿰찼고 한국의 민정은 일찌감치 선두를 내준 채 3위 자리로 내려앉았죠. 저는 기세등등하게 마이크를 잡고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제 태블릿에는 한국 선수들의 에너지 소모율이 아주 낮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시점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3위라는 순위에 안주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패배자의 무력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제 태블릿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로버트. 저건 지친 게 아니야. 숨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문득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기묘한 침착함이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느껴져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민정의 표정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 담담했고 뒤에서 대기하는 석희와 도희 역시 미동도 없이 얼음판 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리가 이미 5m 넘게 벌어졌는데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제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두 그룹에서 레이스를 이끌던 선수들 사이의 균형이 미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제 모니터 속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빨간색 경고등을 깜빡이며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위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그때 선두 그룹에서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10%의 절망, 빙판 위의 대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선두권을 맹렬히 뒤쫓던 네덜란드의 펠제브르 선수가 코너를 돌다 얼음판에 날이 걸리며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바로 뒤에서 활주하던 한국의 민정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죠. 자칫하면 넘어진 선수와 충돌에 큰 부상을 입거나 레이스를 포기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밖으로 크게 비틀며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사고입니다. 한국의 민정 선수가 휘말릴 뻔했어요. 제 비명 섞인 해설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간신히 충돌은 면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코너 밖으로 크게 밀려나면서 선두 캐나다와의 거리가 순식간에 반 바퀴 가까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반 바퀴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 앞에 실시간 데이터 태블릿이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한국의 우승 확률을 단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끝났군요. 7%라니 이건 기적이 일어나도 뒤집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탄식을 내뱉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분석 시스템이 내놓은 이 잔인한 숫자는 한국 쇼트트랙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았죠. 캐나다 벤치에서는 벌써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관중석의 이탈리아 팬들도 자기 나라 선수들의 순위 상승에 열광했습니다. 민정은 벌어진 격차를 보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스케이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벌어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저기 봐. 한국 코칭 스태프들이 움직여. 가브리엘이 빙판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치가 아주 차분한 손짓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베이트, 데이터의 배신과 기이한 역동성. 그 신호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격차가 그렇게 벌어졌는데도 한국 벤치의 분위기는 침울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슬퍼런 투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속도를 올리면 후반에 체력이 완전히 고갈될 텐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정은 반 바퀴 뒤진 상태에서도 일정한 랩타임을 유지하며 다음 주자인 석희에게 터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석희가 빙판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모니터 속의 속도 센서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석희 선수의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데이터 오류입니까? 저는 급하게 태블릿을 재부팅하려 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희는 마치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빙판을 찢어내며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죠. 그녀의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것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가브리엘,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15바퀴 넘게 돌았는데 저런 폭발력이 나온다고요?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제 시스템이 계산한 체력 안배 법칙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씩 교대할 때마다 이전 주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동료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음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의식처럼 보였죠. 로버트, 자네가 말한 그 7% 말이야. 그게 저 선수들에게는 70%의 확신인 것 같군. 가브리엘의 나직한 음성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한국팀이 보여주는 그 기이한 역동성은 이미 제 데이터의 영역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 구역에서 헬멧을 고쳐 쓰던 막내 길리의 눈빛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제 데이터 모델링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숫자의 영역을 넘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죠. 10바퀴를 남긴 시점, 한국팀의 주행은 더 이상 스케이팅이 아니라 차라리 빙판 위의 폭주에 가까웠습니다. 석희가 민정의 등을 밀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 제 태블릿의 속도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구치며 빨간색 경고등을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한국팀의 속도가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 비명 섞인 해설이 중계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5년간의 제 경력에서 이런 데이터 역전 현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들은 아까 3위 자리에 머물며 단순히 뒤처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독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마침내 노연한 것처럼 한국 선수들은 빙판을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선두 캐나다의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로버트, 이제야 깨달았나? 저들은 지금 내 데이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옆에서 가브리엘이 나직하게 읊조렸지만 저는 대답할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제 이성적인 분석을 거부하고 감각적인 경외심으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의 함성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바뀌어 경기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속도감에 제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한국팀의 추격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캐나다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카메라 3번, 석희 선수 표정 잡아. PD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에 잡힌 석희의 얼굴은 고통을 잊은 채 오직 앞서가는 주자의 등만을 응시하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희의 스케이트 날이 인코스를 파고들며 캐나다 선수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대기 구역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막내 길리였습니다. 이틀 전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시상대 구석에서 서럽게 눈물을 쏟던 그 22살 소녀의 모습이 제 뇌리를 스쳤죠. 당시 저는 그녀의 멘탈이 무너졌다고 분석 리포트에 적었지만 지금 화면 속에 길리는 제가 알던 그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이틀 전 시상대에서 울던 그 선수가 맞습니까? 저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길리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할 정도의 푸른 투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전이 끝나고 울고 있던 길리에게 민정과 석희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속삭이던 장면이었죠. 당시엔 그저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건 위로가 아니라 맹세였던 겁니다. 괜찮아 길리야, 계주가 있잖아. 우리가 반드시 내 길을 열어줄게라고 말하는 듯한 선배들의 무언의 약속 말입니다. 로버트, 이제 알겠나? 저 선수들이 지금 저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 이유를. 가브리엘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에는 동료를 향한 부채감이나 막내를 향한 사랑 같은 변수를 넣는 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국팀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엔진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었습니다. 언니들은 자신들의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오직 막내 길리에게 가장 유리한 고지를 넘겨주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다시 나갑니다. 이제 길리에게 터치를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해설자의 냉철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기 차례가 끝났음에도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쥐어짜내며 길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길리의 엉덩이를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경기장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길리는 마치 화활 시위에서 튕겨나간 화살처럼 빙판 위로 쏘아져 나갔죠. 저는 이제 태블릿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길리 선수가 나갑니다. 아, 저 자세 좀 보세요. 얼음판에 거의 닿을 듯이 몸을 낮췄습니다. 제 비명 같은 해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길리는 믿기 힘든 속도로 레이스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체는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루었고 코너를 돌 때마다 왼손으로 얼음을 짚으며 그려내는 궤적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제 시스템은 이 시점에서 체력이 고갈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길리는 매 바퀴가 지날 때마다 오히려 랩 타임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저게 정말 사람이 낼 수 있는 스피드입니까? 저는 헤드셋을 움켜쥐며 옆자리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그저 말없이 빙판을 가리켰습니다. 길리의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깎아내는 소리가 중계석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았죠.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발을 구르기 시작했고 아레나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선두 이탈리아와 한국의 격차는 불과 1m도 남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길리는 지금 그 모든 확률을 비웃으며 달리고 있어요. 저는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 펜을 집어 던진 채 모니터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캐나다 해설자라는 본분도 잊은 채 저는 이 기적 같은 역전극의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두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두 바퀴였습니다. 선두에는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전설 폰타나가 버티고 있었죠. 그녀는 36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완벽한 라인으로 인코스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폰타나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인코스는 완전히 막혔어요. 아웃코스로 돌아야 하는데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제 분석으로는 여기서 한국의 역전은 끝이었습니다. 폰타나 같은 베테랑이 작정하고 막는 인코스를 뚫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길리가 아웃코스로 나가는 척하다가 코너 진입 직전 폰타나와 트랙마커 사이에 그 바늘구멍 같은 틈새로 몸을 던진 겁니다. 아니, 저기로 들어간다고요? 저건 진입학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태블릿에 찍힌 진입학도는 불과 12도였습니다. 보통 인코스 추월을 위해선 최소 15도 이상의 각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길리는 물리적 한계를 비웃듯 몸을 극단적으로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거의 얼음판에 닿을 듯 내려앉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죠. 12도라는 그 공포스러운 각도에서 길리는 튕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블레이드에 체중을 실어 가속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길리가 폰타나의 안쪽을 파고듭니다. 이건 마법이에요. 물리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폰타나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화면 가득 잡혔고 길리의 스케이트 날은 이미 이탈리아 전설의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레나는 이제 응원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함성으로 뒤덮였고 저는 제 15년의 경력이 22도의 각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중의 함성과 마지막 저항. 하지만 이탈리아의 거센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1위를 내준 폰타나가 자존심을 걸고 김길리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죠. 폰타나가 다시 붙습니다. 홈 관중들의 응원이 엄청나요. 경기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를 가득 메운 이탈리아 팬들이 일제히 폰타나의 이름을 연호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 거대한 진동이 중계석의 책상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였죠. 폰타나는 마지막 직선 구간을 앞두고 길리의 아웃코스를 노리며 온 힘을 다해 스트로크를 뻗었습니다. 길리의 체력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그녀의 호흡이 거칠게 일렁이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길리 선수, 버텨야 합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저도 모르게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설가로서의 중립성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숭고한 사투의 끝에서 정의가 승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이 길리의 옆구리까지 치고 올라왔고 두 선수의 날카로운 날이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교차했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폰타나가 밖에서 밀어붙입니다. 길리, 안쪽 라인을 뺏기면 안 돼요. 가브리엘도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 속의 데이터는 이제 두 선수의 승률을 50대 50으로 나타내며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 두 선수는 마지막 직선 주로를 향해 온 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길리의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제 태블릿 화면은 정지된 듯 멈춰섰습니다. 화면에는 1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고 그 아래로 제가 금메달 확률 87%를 장담했던 캐나다는 4위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무릎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기술 분석관으로서 쌓아온 제 자부심, 수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구축했던 제 논리적인 세계가 한순간에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은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중계석 주변의 다른 나라 분석관들도 충격에 빠진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중계석 아래 빙판에서 들려오는 한국 선수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길리는 빙판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고 민정과 석희, 도희가 달려와 그녀를 덮치듯 끌어안았습니다. 4명의 선수가 하나로 뒤엉켜 쏟아내는 그 울음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더군요. 로버트, 자네의 숫자가 틀렸군. 아주 완전히 말이야. 옆에서 들려온 가브리엘의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니터 속의 그래프들은 여전히 한국의 승리를 비정상적 데이터로 분류하며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과학은 이 기적 같은 역전극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오늘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단순히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창틀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번의 경기를 숫자로 난도질하며 평가해왔던 제 경력이 얼마나 오만하고 빈약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빙판을 돌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그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서 혼자만 외딴 섬에 갇힌 기분으로 꺼져가는 태블릿의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데이터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텅 빈 아레나에 시상식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중계석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팀의 마지막 5바퀴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슬로 모션으로 본 영상 속에는 제가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결코 읽어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밀어주던 그 짧은 찰나,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휘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동료에게 단 1cm라도 더 큰 추진력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쥐어짜 내어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터치를 받은 최민정 선수의 눈빛에는 사고로 벌어진 격차에 대한 원망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서가는 주자의 등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아니, 뒤에서 기다리는 막내 길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처절한 사명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땀방울이 튀는 궤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분석해온 거지? 랩타임, 스트로크 횟수, 고작 그런 껍데기뿐이었나.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데이터 시트에 넣지 않았던, 아니 넣을 수 없었던 변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동료가 나를 위해 죽으림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었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무너진다는 숭고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던 숫자로 쓸 수 없는 야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노트북 자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분석 대상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중계석에 앉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그건 단순히 3000m의 레이스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온 끈끈한 믿음의 서사였습니다. 저는 제 오만을 시선에 든 노트북 화면 속의 데이터 시트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내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전원을 켜고 보고서 제목을 고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밀라노 올림픽 기술 실패 원인 보고서라고 적었겠지만 제 손가락은 전혀 다른 제목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에 대한 고찰 데이터가 멈춘 곳에서 시작된 위대함.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닌 문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한국이 여자 계주에서 9번 중 7번이나 금메달을 딴 이유를 저는 이제 압니다. 전희경, 진선유, 최민정, 그리고 김길리까지. 선수는 바뀌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DNA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록을 위해 동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걸음으로 내던지는 시스템화된 희생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주는 손에 담긴 이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멈추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보여준 그 경이로운 12도의 인코스 추월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언니들이 지옥 같은 레이스를 견디며 만들어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막내의 처절한 보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제가 소속된 연맹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로 환산된 대안을 원하겠지만 저는 분석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히 빠른 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의 고리를 가진 팀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제 노트북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수치 해석자가 아닌 스포츠의 영혼을 이해하는 한 사람의 관찰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한국 팀의 시상식 사진을 보고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빙상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제 보고서를 공유하며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관이 왜 이런 서정적인 글을 썼느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쇼트트랙의 본질을 짚어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얼마 후 특별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차가운 말투로 수치를 나열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으로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묻더군요. 한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서로를 믿으십시오. 단순히 옆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김길리 선수의 그 12도 각도는 데이터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만들어낸 기하학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저는 한국의 김길리 선수로부터 짧은 답장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툰 영어로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값진 보상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의 훈련장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랩타임 기록지뿐만 아니라 서로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중계석에 앉을 때마다 태블릿 대신 선수들의 표정을 더 깊이 살핍니다. 한국이라는 거인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스포츠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야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의 진천 선수촌 빙판 위를 시원하게 가르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팀의 주축이 된 길리가 앞장서고 그 뒤를 어린 후배들이 바짝 따르고 있더군요. 흥미로운 건 민정과 석희가 여전히 빙판 옆에서 후배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쇼트트랙이 30년 넘게 지켜온 그 끈끈한 유대감의 농도를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길리가 코너를 돌 때의 그 날카로운 궤적을 비추었습니다.
빙판 위에는 여전히 12도의 그 경이로운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고,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새긴 영광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오늘도 숫자가 닿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케이트 날은 차갑지만 그들이 잡은 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전설이 다음 올림픽에서,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 어떻게 또 다른 야사를 써내려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치 밀라노의 그 새벽 공기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빙판 위에 남겨진 그 수많은 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얼음 위의 자국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지도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그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헤드셋을 내려놓고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인간의 기적은 저 빙판만큼이나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30년 넘게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유대감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보여준 이 위대한 드라마는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이 감동적인 질주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당신들은 영원한 빙판 위의 거인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조만간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